4월 4일 한경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3만 1,000명 증가하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우드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IEA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루브라 결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중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3월 고용 보고서가 탄탄한 고용 시장을 재확인시켜줬는데요. 고용이 월 50만 명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최저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100 밑선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등락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않는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오름세로 34,810선을 웃돌았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9%, 0.3%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34% 강세로 4,54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더욱더 힘이 실린 건데요. 10년물의 경우 1.5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39%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오늘 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2.46%로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의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이번엔 지난 금요일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한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4월 1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4월의 첫날이자 2분기를 시작하는 장에서 기술주 대체로 혼조지만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아마존은 창립 이후 줄곧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는데 최근 첫 노조 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3% 강보합세 보이면서 3,27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으나 전문가 관심 목록에서 애플을 삭제했습니다. 고객 소비가 둔화하여 아이폰 SE 런칭으로 인한 수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서비스 매출에 대한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날 장에서 애플은 조금 내리면서 17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구글과 같은 기술주 업체들이 점차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오피스데이를 지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출근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에 대해 회의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구글은 0.7% 올라서 2,80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1분기에 약 31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준 건데요. 금요일장에서 테슬라는 0.6% 상승해주면서 1,084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한편 인텔이 그래픽카드 아크를 런칭하면서 경쟁사 엔비디아와 AMD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는 2% 하락하면서 26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의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윈리조트입니다. 시티은행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마카오에서 사업 라이선스에 대한 불투명성이 점차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장에서 윈리조트는 1% 상승해주면서 8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 게임스톱이 주식 분할 계획을 공개했죠. 이에 따라 다음 주 주주 총회에서 발행 주식 수를 3억 주에서 10억 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0.9% 내리면서 16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블랙베리 9%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랙베리는 지난 3분기에 7,400만 달러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면서 이날장에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날장 마감가는 6달러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입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 또 스페인 등지에서 사용자의 성장이 강했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주가 현재 37달러 선입니다. 월그린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은행 베얼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으나 헬스케어 부문의 투자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둔화로 월그린이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2% 내려주면서 4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샤오펑 살펴볼 텐데요. 3월 자동차 인도량이 상승했다고 발표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 세 종류가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준 겁니다. 이날장에서는 샤오펑이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2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퀄컴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관심 목록에서 퀄컴을 삭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객 수비 둔화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장에서 3.8% 크게 빠지면서 146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디추싱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물린 중국이 해외 상장 기업의 회계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금요일장에서 반등했습니다.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는 주로 중국의 감독 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장에서 디디추싱은 12% 크게 뛰어 올라주면서 2%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금요일장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던 사우스웨스트입니다. 주말 사이에서는 항공편들이 많이 취소되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교통량이 늘어져 주말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이뤄졌습니다. 이날장에선 0.2% 상승해주면서 4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구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에서는 노조 결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뉴욕 스타벅스 리저브점에서 9번째 노조 결성 매장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0.5% 상승해주면서 주가 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장 기업들의 시황을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는 원자재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1% 하락하며 99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3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주간 낙폭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볼 텐데요. 대두 선물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대두 파종이 옥수수 파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두 파종 면적은 9,100만 에이커로 지난해보다 4% 증가했고요. 또 3월 초 대두 재고량은 19억 3천만 부셸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또 옥수수와 밀의 주간 단위 해외 수출 판매는 줄어든 반면 대두 수출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대두 가격은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면 살펴볼 텐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원면 파종 면적은 1,220만 에이커로 작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원면 가격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코아는 2% 가까이, 또 귀리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커피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커피 가격은 최근 3주간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커피 가격은 국제커피기구 ICO가 글로벌 커피 수출량에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고 밝힌 이후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역시나 국제유가가 떨어지자 동반 하락했습니다. 0.6%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원목은 1.6% 상승, 그리고 돈육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여전히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 금 가격은 1.5% 하락하면서 192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와도 주말을 앞두고 강세 나타냈는데요. 역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은 가격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4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팔라듐은 0.5% 상승, 그리고 백금은 0.7% 하락했는데요. 다만 두 금속 모두 4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니켈 살펴보겠습니다. 3월이 끝이 났죠. 1월부터 3월까지 니켈은 이번 1분기에 2003년 이후 가장 컸던 분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3.4% 강세를 나타내면서 톤당 33,22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연 가격은 4%로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아연의 비중은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현재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유럽의 재련소들이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연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이슈로 인해 작년 기준으로 아연 시장은 19만 4천 톤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5만 3천 톤의 흑자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또 금속 원자재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1분기 제조업 활동이 작년 동기 대비 훨씬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CNBC는 미국 연구기관 차이나 베이지북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로 상하이에 있는 구리와 아연 공장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석은 4% 강세 나타내면서 톤당 44,767달러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인데요. 1% 내림세 나타내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1분기가 1988년 이후 가장 컸던 분기 상승폭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은 캐스터의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중국 기업과 바이오테크 기업은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운송기업과 빅스지수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강세 보였는데요. 하루 전인 목요일장에서는 내렸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회계업체들과 접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공동 회계 감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회계 감사 문제는 최근 중국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회계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시사하자 상장 폐지 우려가 완화되며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투어는 이날 6.77%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외에도 징중닷컴은 2.11%, 텐센트는 6.17% 올랐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 ETF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티커명 KWEB인 크레인셔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셔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5.96% 올랐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테크 기업 ETF입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금요일장에서 0.91%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공학, 즉 바이오테크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카디아 파마스티컬스는 5%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오니스 파마스티컬스는 약 5%, 바이오크리스트 파마스티컬스는 2% 올랐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우상향 곡선 그리자 관련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XBI인 SPDR S&P 바이오테크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7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송기업 ETF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운송기업들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트럭 운송업체인 올드도미니언 프라이어트 라인은 6% 밀리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UPS는 약 3%, 유니언 퍼시픽은 약 4% 빠졌습니다. 운송업체들이 내린 건 일자리 지표가 해당 기업들에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월 운송 및 창고 고용은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화물 운송업계의 인력난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수익 둔화 우려가 제기되며 이렇게 내린 겁니다. 따라서 해당 ETF도 밀렸는데요. 티커명 IYT인 아이셔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운송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빅스지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 금요일장에서 4.52% 밀렸습니다. 19선에서 움직였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빅스지수 36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2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빅스지수가 내리자 관련 ETF도 하락했습니다. 티커명 VXX인 아이패스 시리즈 B S&P 500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빅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61%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남미 주식들은 높은 상승률 보였는데요. CNBC는 이와 관련해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 원자재 시장에 공백이 생긴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공백을 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들이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미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남미 시장은 또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미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미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건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명 EWZ인 아이셔스 MSCI 브라질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광석 생산업체인 발레,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 이타은행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57%이고요. 올해 들어 34% 올랐습니다. 다음은 티커명 ILF인 아이셔스 라틴 아메리카 40 ETF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중남미 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40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통신업체인 아메리카 모빌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8%이고 올해 들어 29%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블룸버그 대행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실수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시카고 총재는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에만 해도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지지했었는데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서 좀 입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이 43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3.6%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돌아와서 캐시 우드,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탄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에 미칠 파장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양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 우드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시기에 금리 인상에 나서려고 하는 연준의 결정이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트위터에 연준이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때 2년물은 2.448%에 10년물은 2.426%에 거래됐습니다. 따라서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는 마이너스 2.2 베이시스 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역전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2년물과 10년물은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5년물과 30년물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연준의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행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실제로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고 해도 최소 1, 2년은 지나야 한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브레반 하워드 자산운용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기조를 지켰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적당한 금리는 4%에서 6% 수준에 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19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란 높은 물가 상승률과 빠듯한 노동시장 그리고 불확실한 인플레이션의 조합을 가리키는데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시 우드와는 달리 많은 이들이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이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 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 아래로 후퇴했는데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면서 이런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번 달부터 수입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 품목을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돌아와서 국제유가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좀 걱정했던 분들도 많은데 좀 이제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6개월간 하루에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한 데 이어서 IEA의 회원국들도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는 즉각 유가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하루에 200만 배럴가량의 원유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많은 비축유가 방출된다고 해도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내림세는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유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 300만 배럴가량의 부족분이 도출되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미국의 비축유 방출은 미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5월의 원유를 기존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공급 우려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빠듯한 시장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에게 산유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듯한 유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는 매우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개월, 수분기 동안 유가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회담이 성사된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WTI는 13%가량 떨어졌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WTI는 99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4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IEA가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면서 국제유가가 $100까지 떨어진 점 참고하셨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정말 엄청난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3월 곡물 수출량이 전월 대비 약 25% 수준까지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곡물과 관련된 가격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은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3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돌아와서 테슬라 이번에 엄청난 기록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1분기에 인도한 차량 수는 31만 48대였는데요. 전년 비 68%가량 늘어났습니다. 소형 세단인 모델3와 SUV인 모델 Y가 95%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부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공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완성차 업계를 둘러싼 악재 속에서도 나홀로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와 제너럴모터스, 현대 등 경쟁 업체들은 부진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기존의 반도체를 대신해서 사용할 대체품을 찾고 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도 공급망 훼손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번 1분기는 유례 없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지난달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수차례 문을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다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완전히 잡히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전기차 판매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나서기도 합니다. 생산 차질을 빚었던 상하이 공장은 이번 주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첫 유럽 공장도 지난달 베를린 외곽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모델 Y를 중심으로 연간 50만 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새로운 조립 공장도 준공식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테슬라의 판매량이 2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한 달 사이에 3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제너럴모터스와 포드가 각각 4% 그리고 5.5% 빠진 것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니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난과 물가 상승률이 성장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천슬라를 회복한 테슬라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쪽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고, 또 영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최대 7기를 건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공개됐는데 전년 대비 7.5%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인데, 돌아와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올해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상반기에는 둔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에서 3월의 분기 성장률은 약간 플러스를 기록하는 대단히 낮은 성장률에 그치고 4월에서 6월에는 제로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 침체까지는 피하겠지만 예상했던 4%의 성장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시장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4월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블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까지 인도할 예정인 기존 계약의 구매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중반에 정점에 다다라서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유로존의 3월 인플레이션은 7.5%로 미국의 7.9%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2월 유로존의 19개국의 실업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럽의 실업률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